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해 가을은 유독 스산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다는데 제 세상은 잿빛으로 내려앉고 있었거든요. 아들 성철이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추석을 불과 일주일 앞둔 때였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사기를 당하고 빚더미에 올라 살던 아파트까지 차 앞 딱지가 붙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이었지만 어미인 제가 정신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일단 애들 데리고 이리로 오거라,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의 요란한 트럭이 제가 사는 낡은 빌라 골목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던 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아들 녀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 유시연의 얼굴은 슬픔이나 좌절보다는 짜증과 경멸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5살배기 손주 우준이만 철없이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그 천진한 한마디가 그나마 제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상자와 아이 장난감이 전부였습니다. 시연이 시집 올 때 해왔다던 값비싼 혼수들은 이미 헐값에 다 넘어가고 없다고 했어요. 성철이가 제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면목 없어. 됐다. 어서 들어오기나 해라. 저는 며느리가 들으라는 듯 일부러 더 씩씩하게 말하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연의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마치 오물이라도 밟은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언제 마지막으로 수리하신 거예요? 첫마디였습니다. 제 평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향한 첫 평가였죠. 수십 년간 매일같이 쓸고 닦아 윤이 반질반질 나는 마룻바닥과 남편과 함께 고심해서 골랐던 체리색 몰딩,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없는 이 공간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수리를 요하는 낡은 집일 뿐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너희가 잠시 몸만 피하면 되는 곳이니 군소리 말고 지내거라. 제 말에 시연의 입술이 비죽 튀어나왔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보란듯이 손가방에서 소독용 물티슈를 꺼내 우준이의 손과 제 손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마치 제가 세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빌라. 안방은 제가 쓰고 작은 방을 아들 내외에게 내주었습니다. 시연은 작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 방은 창고로 쓰셨어요?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아. 우준이 비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요? 얘야, 사람이 살던 방이다. 매일 환기하고 청소해서 곰팡이 같은 건 슬지 않아. 제 코가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원래 늙으면 후각이 둔해지시는 법이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도배부터 새로 해야겠어요. 이 벽지는 대체 언제적 유행이에요? 무슨 원두막도 아니고. 사방이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기준과 판단만이 세상의 전부인 듯 짓거리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철이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시연아, 그만 좀 해.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틀린 말했어? 당신 아들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그리고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우리 집 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우리 스타일에 맞게 고쳐놓는 게 뭐 어때서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저를 향해 묻는 그 눈에는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계획에 동의나 하라는 듯한 강압적인 빛만 번뜩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처럼 솜씨를 부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기운이라도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시장에 가서 싱싱한 갈치를 사다 조리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들도 정갈하게 꺼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어요. 성철아, 시연아, 우준아.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제 부름에 성철이와 우준이가 식탁에 앉았지만 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자.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하셨어. 아, 무슨 비린내인가 했더니 생선을 구우셨구나. 어머님, 집에서 생선이나 고기 구우면 온 집안에 냄새 배는 거 모르세요? 이 낡은 집, 환기도 잘 안 될 텐데.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해요? 숟가락을 들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이 한순간에 악취의 근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넌 뭘 먹으려고? 됐어요. 입맛 없어요. 여보, 나 그냥 치킨 시켜줘. 속이 너무 느끼해서 어머님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어. 결국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손주 셋만 앉았습니다. 시연은 보란듯이 배달 온 치킨을 혼자 소파에 앉아 먹었습니다. 뼈를 발라내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경박하게 들리는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성철이는 그저 죽일 놈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밥을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으로 한심하고 짠했습니다. 아비의 무능이 자식들을 병들게 하고 이제는 어미의 가슴까지 멍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방 장롱 위에 놓인 남편의 흑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당신이 평생 일궈서 마련해준 이 집에서 내가 내쫓기게 생겼어요. 아들 자식 하나 잘못 키운 죄가 이리도 큰가 봐요.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수십 년간 제왕처럼 군림했던 내 성이 며느리라는 이방인의 침입 단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연의 집 뜯어고치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허락도 없이 거실에 있던 낡은 가죽 소파를 내다버렸습니다. 그 소파는 남편과 제가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큰맘 먹고 샀던 것으로 성철이가 어릴 때 그 위에서 방방 뛰다 제게 등짝을 맞았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물건이었어요. 아니, 이걸 왜 내다버려? 어머님, 이런 건 이제 돈 주고 버려야 하는 폐기물이에요. 가죽은 다 갈라지고 안에선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어떻게 거실에 둬요? 제가 인터넷으로 샤무드 소파 괜찮은 거 봐둔 거 있으니까 그걸로 시킬게요. 누가 사달라고 했어?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어머님 자꾸 옛날 것만 고집하시니까 집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 집이 어머님 혼자 사는 집이에요? 이제 우리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 의견도 존중해야죠. 안 그래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얹혀 사는 주제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구시대의 유물 취급하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소파가 사라진 거실은 이가 빠진 것처럼 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자리에는 시연의 말대로 번쩍이는 회색 샤무드 소파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파에 단 한 번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건 소파가 아니라 제 자리를 빼앗고 들어온 거대한 점령군처럼 보였거든요. 소파를 시작으로 집안의 물건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교체되었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닦던 자개장은 촌스럽다는 이유로 베란다로 쫓겨났고 그 자리에는 정체불명의 흰색 수납장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만들었던 방석들은 먼지 날린다는 이유로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졌습니다. 제 손때와 추억이 묻은 모든 것들이 시연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성철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밤늦게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사과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연이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걔가 원래는 저렇게 막무가내인 애가 아니야. 조금만 엄마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응, 참아. 내가 뭘 더 참아. 내 집에서 내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뭘 더 참으라는 말이냐? 넌 내 애비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죄송해요, 엄마. 다 제 불효예요. 근데 어떡해. 지금 우리가 기댈 곳은 엄마밖에 없는데. 우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 앞에 저는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결국 손주가 인질이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미 잘못 만난 죄, 아비 잘못 둔 죄밖에요. 저는 내쫓기는 심정으로 제 추억들을 포기했습니다. 집은 점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낯선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내 집 부엌과 안방만 오가는 유령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 저는 견딜 수 없는 향수와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거실은 시연과 우준이가 차지하고 있었기에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젊을 적부터 모아온 낡은 LP판들과 그가 아끼던 작은 턴테이블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20살 처녀적 남편이 처음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며 들려주었던 노래가 담긴 음반이었습니다.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턴테이블에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올렸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수십 년 전의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니 고생만 하다간 남편 생각에 그리고 지금의 내 처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연이 잔뜩 인상을 쓴 채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끄러워 죽겠네. 우준이 낮잠 자는데 다 깨겠어요. 아니, 이 고물은 또 어디서 꺼내셨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들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때문에 귀만 아프구만. 당장 끄세요. 시연은 다짜고짜 턴테이블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제 추억이 한순간에 소음이 되어 강제로 멈춰 섰습니다. 이건 내 시아버지가 아끼던 거다. 아버님은 이런 촌스러운 걸 좋아하셨어요? 어쩐지. 아무튼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요즘 인터넷 중고 장터에 올리면 이런 거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사가기도 하더라고요. 안 팔리면 그냥 고물상에 넘기고요.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내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을 고물 취급하며 팔아버리겠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제 평생 처음으로 내질러 본 악에 가까운 고함이었습니다. 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되받아쳤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이깟 고물이 뭐라고 사람을 잡으려 드세요? 지금 이게 살아있는 손자 낮잠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죽은 남편 물건 붙들고 사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성철 씨, 당신도 와서 말 좀 해봐. 어머니가 이딴 고물 때문에 우준이 잠도 못 자게 하잖아. 저거 당장 갖다 버리라고 좀 해. 시연의 고함에 성철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언제나처럼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응? 그냥 나중에 우준이 없을 때 조용히 들으시면 되잖아. 시연아, 당신도 말이 너무 심했어.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뭐가 심해. 난 이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말하는 거잖아.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그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 몸으로 지켜온 내 집이 어느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턴테이블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제 아름다웠던 추억은 산산조각이 나 시커먼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낡은 LP판을 도로 상자에 담아 장롱 깊숙이 밀어넣던 그날 이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텅 빈 깡통처럼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든 남편의 사진을 한번 보고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 영혼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육신은 예순이 넘도록 단련된 주부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며느리 시연은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했고 아들 성철은 죄인처럼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 놓인 밥그릇만 묵묵히 비워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투명인간이 되는 쪽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재하기에 무시당하고 살아있기에 상처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밀린 빨래를 처리하기 위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성철이네가 들어온 이후로 빨랫감은 2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성철이가 공사 현장이라도 나가는지 매일 흙먼투성이 작업복을 벗어놓는 통에 세탁기는 하루도 쉴 날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아들 고생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짠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워야 할 일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세탁기에 쑤셔 넣고 세제를 부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핑핑 돌아가는 세탁기 원형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뒤엉켜 서로를 후려치는 빨랫감들이 마치 우리네 인생사 같다는 그런 뜬구름 잡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시연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세탁기 돌리실 때 제 블라우스는 빼고 돌리시라고 했죠. 그거 비싼 거라 손빨래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세탁기 소리를 핑계 삼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제 침묵이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들었는지 시연은 성큼성큼 베란다로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지금 제 말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제 옷 망가지면 책임지실 거냐고요. 하, 진짜 말도 안 통하시네. 답답해서 못 살겠다 정말. 시연은 획 하고 돌아서며 제 어깨를 보란듯이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돌아가는 세탁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저 세탁기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저 기계는 시끄럽다고 구박은 받을지언정 제 몫의 일이라도 해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대체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땡 하는 소리와 함께 세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세탁기 문을 열고 물을 잔뜩 머금어 축축하고 무거워진 빨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얼룩덜룩한 아들의 작업복, 우준이의 작은 네이들.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빨래 바구니에 옮겨 담을 때였습니다. 묵직한 아들의 작업복 바지를 들어올리는 순간 무언가 종이 뭉치 같은 것이 바지 안쪽 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지 뭉치인 줄 알았어요. 또 주머니 확인도 안 하고 옷을 내놨구나. 혀를 차며 그걸 떼어내려는데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이 사뭇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펴보았습니다.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물에 젖고 세탁기에 거센 물살에 시달려 너덜너덜해진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푸른빛이 군데군데 바래고 세종대왕의 얼굴은 억울한 듯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어제 죽었던 줄 알았던, 아니, 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아들 돈이라지만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도록 세탁기 안에 처박아둘 만큼 하찮게 취급한 돈. 주인조차 그 존재를 잊어버린 돈. 어쩌면 하늘이 이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저를 가엾게 여겨 작은 선물을 내려준 것은 아닐까. 이 돈의 임자는 바로 나라고 하늘이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볼세라. 저는 재빨리 사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연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성철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축축하고 차가운 10,000원짜리를 제 낡은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젖은 돈의 냉기가 허벅지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수치심이었고 서름이었으며 그리고 아주 작은 반란의 씨앗이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건조대로 향하는 제 걸음걸이는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10,000원짜리의 축축한 감촉을 매만지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비밀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10,000원은 밤새 꾸덕꾸덕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돈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무겁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내내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돌려줄까? 아니, 누구에게 돌려준단 말인가요?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써도 되는 걸까? 훔치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그날따라 시연의 잔소리는 유독 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무심코 현관에 벗어놓은 낡은 구두를 보더니 어머님, 이런 건 좀 버리세요. 우리 집 현관 격 떨어져요라며 타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쓰자. 이 돈으로 보란 듯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자. 이 집에서 내 격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지 오래인데 신발격 따위가 무슨 대수란 말인가.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수십 년 만에 외출 준비라는 것을 했습니다.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던 그나마 가장 모양이 괜찮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분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늙은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입술 연지를 바르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웬일로 화장까지 하셨네.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에 누워있던 시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마. 돈은 있으세요? 시장 가서 또 뭐 사오시게요? 냉장고 터지겠어요, 어머님.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구두를 구겨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짓누르던 집안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홀린 듯 동네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온갖 맛있는 냄새가 제 코를 간지렸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시집 온 이후로는 한 번도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안쪽 허름한 국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저와 함께 와서 팥칼국수를 사주던 곳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바뀌었지만 가게의 낡은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저는 주머니 속 10,000원짜리를 꼭 쥐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팥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뜨끈한 팥 칼국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달큼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칼국수를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깟 칼국수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에게 주는 작은 위로이자 저를 무시하는 며느리에 대한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제게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3,000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시장 입구에서 파는 제일 작은 꿀 호떡을 3개 샀습니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아들 녀석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손주니까 우준이 것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작은 반란 뒤에 찾아온 것은 후련함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시연은 소파가 아니라 식탁 의자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막 퇴근한 듯한 성철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고요.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장 좀 다녀왔다. 시장에요? 뭘 사러요? 그때 시연의 눈이 제 손에 들린 호떡 봉지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빨래에서 돈 나온 거 없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무슨 소리냐? 성철 씨가 그러는데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10,000원을 넣어뒀었대요. 근데 빨래하고 나니 없어졌다네요. 세탁기 안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머님이 빨래하셨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돈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듯 확신에 찬 말투였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특정하고 신문하는 형사의 눈빛이었어요. 성철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정말 못 봤어? 시연이가 그거 내일 우준이 병원 데려갈 차비하려고 넣어둔 거래. 아, 그랬구나. 그 돈에는 용도가 있었구나. 우준이 병원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호떡 봉지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주눅든 채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싹트던 그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호떡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연과 성철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가장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 돈 내가 썼다.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시연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시연은 제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내가 썼다고 했다. 그걸로 칼국수 사 먹고 호떡도 사왔다. 여기 내 아들 것도 있으니 먹든가 말든가 해라.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시연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제 그런 당당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모양이었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남의 돈을 왜 함부로 써요? 그것도 애 병원비라고 한 돈을. 세탁기를 뒤져서 돈을 훔쳐가요? 이 집이 아주 도둑 소굴이네. 도둑.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아들 옷에서 나온 돈을 쓴 대가가 도둑이라는 오명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 다 했냐? 어디다 대고 도둑년 소리야? 내 집에서 내 아들 옷에서 나온 돈, 젖어서 굴러다니는 걸 내가 썼다.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저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렸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목구멍을 타고 터져 나왔어요. 제 격한 반응에 성철이가 기겁하며 저와 시연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진정해. 시연아, 너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어머니한테 도둑이라고. 비켜. 당신은 빠져 있어. 이게 지금 말실수한 걸로 보여. 어머님이 우리 돈 훔친 거잖아. 그것도 애 병원비를. 하다 이제 집안에서 도둑질까지 하시냐고요. 시연은 성철이를 거칠게 밀치고 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증오로 이글거리는 그녀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섰을 때 저는 공포 대신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겠구나.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이게 진짜 노망이 났나? 늙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도둑질을 배워와서. 그 말을 내뱉으며 시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머리채가 거세게 뒤로 젖혀졌습니다. 악! 두피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고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제 머리카락 한 움큼을 틀어준 시연은 악귀 같은 형상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훔친 돈으로 사 먹은 칼국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대답해봐. 이 도둑년아. 머리채를 잡힌 채 이리저리 흔들리며 저는 수치심과 모멸감, 그리고 육체적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귓가에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 머리카락이 뽑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아들을 향해 품어왔던 모정의 끈,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려 애썼던 마지막 미련의 끈,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던 인내의 끈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놔라.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시연을 밀쳐냈습니다. 시연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제 머리카락 몇 올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성철이가 엄마, 괜찮아? 엄마, 라며 제 뒤를 따랐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쿵, 쿵, 쿵. 성철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저는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과 경멸로 범벅이 된 얼굴, 그리고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눈동자.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젊고 침착한 목소리에 제 입에서는 뜻밖에도 아주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맞았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 문 밖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잠시 후 시연의 앙칼진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쳤어, 진짜.
지금 경찰에 신고한 거야?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꼭 붙들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소리가 어서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이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딩동,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는 제 심장 소리처럼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 쿵쿵거리며 제 방문을 두드리던 아들의 손길과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붓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는 일부러 매만지지 않았어요. 제 치욕의 증거를 그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굳게 잠갔던 안방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자 제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낯선 두 명의 젊은 경찰관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단해 보이는 제복과 침착한 눈빛이 아수라장이었던 우리 집의 공기를 단번에 제압하고 있었어요. 아들 성철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며느리 시연은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날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억울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관에게 외쳤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좀 있으세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혼자 넘어지시고는 누가 그랬다고 착각하시고. 그래요. 방금도 혼자 방에서 뭘 하시다 그러셨는지 갑자기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니 경찰을 부르신 거예요. 저희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시연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이지 타고난 배우였습니다. 성철이가 옆에서 시연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하셔서요. 제가 아들인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신고로 고생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고 저를 다시 그 지긋지긋한 안방에 가두고 싶었겠지요. 젊은 경찰관 중 한 명이 제게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신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날카롭게 제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있는 저 여자에게, 며느리에게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 말에 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성철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험한 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쓴 돈 10,000원 때문에 저를 도둑년이라고 부르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던 제 머리카락 몇 올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시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 좀 하시죠. 아드님도요. 경찰관들은 시연과 성철이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다른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소파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소파는 시연이 제 허락도 없이 사들인, 제가 한 번도 앉지 않았던 바로 그 소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반격의 첫 역사는 그 소파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을 텐데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난 한 달간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억눌렸던 울분이 터져 나오며 말이 빨라졌습니다. 이 집에 얹혀 살러 온 첫날부터 저를 무시했던 일, 제 살림살이를 폐기물 취급하며 내다 버린 일, 제 음식을 타박하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던 일, 그리고 제 남편의 유품마저 고물 취급하며 팔아버리려 했던 일까지. 그리고 오늘 세탁기에서 나온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벌어진 이 끔찍한 일까지. 제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한 늙은 여인이 제 집에서 겪어야 했던 서름과 치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방에서 나온 다른 경찰관이 동료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단 진술이 너무 달라서 양쪽 다 서에 가서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철이가 방에서 뛰쳐나오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경찰서만은. 시연이 좀 용서해줘, 엄마. 우준이는 어떡해? 우준이 엄마 경찰서 끌려가게 할 거야? 아들의 눈물 섞인 애원은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성철이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님, 경찰서에 가셔서 정식으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앞좌석에 시연과 성철이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김포 시내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급격한 커브를 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저는 한 여성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몸에 가해진 일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가해진 수많은 상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지장을 찍고 나오니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시연은 완전히 녹초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철이가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올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진 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저를 지켜줄 것은 무능한 아들도 덧없는 모정도 아닌 차가운 법과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제 안방 침대에 누워 수십 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경찰서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쥐 죽은 듯 숨막히게 하던 그 무겁고 끈적한 공기가 사라지고 대신 팽팽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가자 식탁에는 성철이와 시연, 우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리얼 그릇을 앞에 둔 시연은 눈이 퀭했고 제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철이는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기세등등하던 승리자와 비굴하던 방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이 집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들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장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찻잔을 꺼내 향긋한 국화차를 우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아닌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시연이 보란듯이 차지하고 앉아 제 마음을 긁어대던 바로 그 회색 소파였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따뜻한 찻잔을 감싸쥐니 비로소 이곳이 내 집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TV를 켜고 아침 뉴스를 보는데 등 뒤에서 시연이 신경질적으로 그릇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상쾌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집안의 제자리를 되찾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시연이 촌스럽다고 베란다로 내쫓았던 자개장을 성철이를 시켜 다시 거실로 들여놓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군말 없이 낑낑대며 자개장을 옮겼습니다. 시연이 사들인 정체불명의 흰색 수납장은 작은 방으로 치워버렸어요. 제가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던 방석들도 다시 꺼내 소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은 조금씩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입을 꾹 다문 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섣불리 제게 대들었다가는 가중처벌이라는 더 무서운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후가 되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챙겨 입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현관을 나서려는데 성철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가? 은행 좀 다녀오마. 은행은 왜? 내가 같이 가줄까? 필요 없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목적지는 동네에 있는 농협이었습니다. 제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만든 곳이었죠.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자 젊은 여직원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통장이랑 카드를 잃어버려서요. 재발급받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 신분증 주시고요. 여직원은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시겠어요? 네.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통장에 연결된 자동이체 같은 게 있으면 전부 다 해지해 주시고요. 모든 절차는 금방 끝났습니다. 반질반질한 새 통장과 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마치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경제적 독립선언이자 며느리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오며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을 쭉 폈습니다. 역시나 그날 저녁에 일이 터졌습니다. 시연이 우준이와 함께 마트라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팽개치듯 내려놓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혹시 카드 정지시키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가 신문 너머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방금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어머님이 주신 카드가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잖아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문을 접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카드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내 연금 통장에 있던 돈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이제부터 이 집에서 나가는 모든 돈은 너희가 알아서 벌어서 해결하거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단돈 10원도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 관리비, 공과금, 그리고 너희 식비와 우준이한테 들어가는 모든 돈까지. 전부. 시연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상황 파악이 되자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더러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야겠어요? 비참해?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머리채를 잡은 며느리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내주었다. 집, 음식, 그리고 내 아들까지. 그런데 넌 내게 뭘 줬지? 경멸과 무시, 그리고 상처뿐이었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더는 못 참아. 성철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시연은 이미 제풀에 지쳐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였습니다. 성철이는 엉망이 된 집안 분위기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 있었어? 시연이가 왜 저래? 저는 그에게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처자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나이를 45이나 먹었으면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지. 언제까지 내 어미 등골만 빼먹고 살 작정이냐? 그날 이후 집안에는 완벽한 냉전이 흘렀습니다. 시연은 제게 말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돈줄이 끊긴 맹수는 살아남기 위해 더욱 사나워지기 마련이니까요. 제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돈줄이 끊기고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시연은 사사건건 신경질이었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아들 성철에게로 향했습니다. 밤마다 작은 방에서는 그 둘이 다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마누라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취급을 당하는데 보고만 있어. 당신 엄마한테 가서 당장 돈 내놓으라고 빌기라도 하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래? 엄마 지금 보통 화나신 게 아니란 말이야. 화난 게 대수야? 당장 우리 우준이 분유값도 없게 생겼는데. 당신이 남자라면 가장이라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능력도 없지, 배짱도 없지, 아주 등신쪼다야. 며느리의 모진 욕설을 들으며 저는 제 방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불쌍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저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아내의 만행을 수수방관했던 대가였고 어미의 눈물을 외면했던 벌이었습니다. 자업자득, 사필귀정. 늙은 제가 요즘 들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들이었습니다. 결국 성철이가 백기를 들고 제게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안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성철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 없이 문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고리가 조심스럽게 돌아가고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45살 먹은 아들이
이른이 넘은 늙은 어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림이었지요.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화 좀 풀어, 엄마. 성철이는 그렇게 말하며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저런 모습에 당장 마음이 약해져 일어나거라 이놈아 하며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그 어떤 불로도 녹일 수 없는 영구동토층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냥 다 내가 못나서, 내가 무능해서. 다 내 잘못이야, 엄마. 역시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무능을 탓하고 있었지만 진짜 잘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잘못은 그의 비겁함이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외면했으며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진실을 외면한 죄. 그게 바로 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시연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어, 엄마. 갑자기 집도 망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걔가 원래는 저렇게 막되먹은 애가 아니야. 내가 잘 타일러서 다시는 엄마한테 못 그러게 할게. 응. 저는 뜨개질을 멈추고 제 앞에 엎드려 있는 아들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선. 그의 모든 말과 눈물에서는 역겨운 위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지금 저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 돈줄이 끊겨 막막해진 자신의 처지를 위해,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을 볶아대는 아내의 등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경찰서에 낸 거, 그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 시연이 걔 전과자 되면 우리 우준이는 어떡해? 애 장래에 빨간 줄 있는 엄마로 남게 할 순 없잖아. 엄마도 우준이 생각은 하셔야지. 다 우리 우준이 봐서라도. 결국 또 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언제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를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거리와 대바늘을 조용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제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성철아. 응, 엄마. 내 마누라가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도둑년이라고 흔들 때, 그때도 내 아들 우준이 생각이 나더냐? 그건.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의 유품을 고물상에 팔아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내 애비 생각이 나더냐? 내 마누라가 내 앞에서 내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며 치킨을 시켜 먹을 때, 그때는 평생 너를 위해 밥을 해준 이 늙은 어미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보았느냐? 제 질문에 성철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 죄를 속죄하고 싶으냐? 응, 엄마. 정말이야. 뭐든지 할게.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성철이는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벌은 단 하나다. 내 처자식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제 말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내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애비 노릇이다. 내 말 알아들었느냐? 제 방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조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가지는 더 늦기 전에 잘라내야 하는 법이니까요. 더 이상 위선적인 눈물에 속아 제 남은 인생을 지옥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넋이 나간 얼굴로 방문을 닫고 나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이 쏟아낸 눈물이 남긴 희미한 얼룩과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제 입으로 나가라는 말을 뱉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예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제 손으로 내쫓아야 하는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는 순간의 아픔을 감수해야만 온전한 몸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단단하게 제 마음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최후 통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짐을 쌀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늙은 어미가 설마 진짜로 내쫓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버티는 모양이었습니다. 혹은 제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일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곳을 제 발로 찾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친하게 지내던 박씨 할멈이 아들 유산 문제로 몇 년 전 도움을 받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깐깐하고 야무져서 억울한 사람 편은 확실하게 들어준다는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허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제가 1시간이라도 좋으니 기다리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저를 작은 소파에 안내했습니다. 1시간을 꼬박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상담실 문이 열리고 최정은 변호사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은, 눈빛이 아주 총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녹차를 건네며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고 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있었던 일, 제 물건들이 버려졌던 일, 그리고 제 인격이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을요. 그리고 마침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던 그날의 일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최 변호사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주거권과 재산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모든 서름과 고통을 이 젊은 변호사가 단 몇 마디 말로 정해 내려주는 것 같았어요. 일단 며느님이 어머님 몸에 손을 댄 그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이 찾아와서 빌고 손주를 걸고 넘어져도 절대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건 어머님의 마지막 보루이자 어머님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 문제는 법적으로 이 집은 온전히 어머님 소유의 재산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머님의 허락하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무상 거주자일 뿐,
이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따라서 어머님께서 나가라고 요구하시면 그들은 당연히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것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제가 나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버티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법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용 증명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 내외에게 언제까지 이 집에서 퇴거해달라.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건물명도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공식적인 편지를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겁니다. 이건 소송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은 변호사 이름으로 된 이 서류 한 장만 받아도 겁을 먹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증명도 소송이요? 네. 만약 내용 증명을 받고도 계속해서 버틴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내보내는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내용 증명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최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뒤에는 이제 법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뒤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시연이 무심코 문을 열어주었다가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가 찍힌 우편물을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굳어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우편물을 든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고성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가 진짜로 변호사까지 사서 우리를 내쫓으려 하잖아. 당신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 해결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안 빌었어. 엄마가 이제 씨알도 안 먹히는 걸 어떡해.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엄마 머리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잖아. 뭐, 지금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남자답게 처신했어 봐. 내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겠냐고. 다 당신 탓이야, 이 무능한 인간아.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제 방에서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나야 할 차에서 이상하게도 달큼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경고장 한 장이 저렇게 단단해 보이던 그들의 관계를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반격의 이막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은 그 위력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제 단호한 의지를 담은 최후 통첩이었고 더 이상 늙은 어미의 정에 기댈 수 없다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추악한 민낯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언제나 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제가 돈줄을 끊고 집에서 나가라는 법적인 압박까지 시작하자 그들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제 방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곤 했습니다. 당신 친정에는 말해봤어? 보증금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이 상황을 알면 나보고 당장 이혼하라고 할걸. 그럼 어떡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대책? 대책은 당신이 세워야지. 당신이 이 집 아들이잖아.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을 돌려놓았어야지. 며칠 뒤 시연은 정말로 자신의 친정에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억울함에 찬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들릴 듯 말 듯 넘어오는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딸이야. 그 할망구가 딸이야. 뭐라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할망구가 먼저 우리 돈을 훔쳤다니까. 머리채? 아니, 그건 그냥 살짝 잡고 말리려던 거였어. 엄마까지 나를 이렇게 안 믿어주면 난 어떡하라고. 전화는 시연의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친정 부모님은 제정신을 가진 어른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제 아무리 제 자식이 귀하다지만 시어머니의 몸에 손을 댄 며느리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었겠지요. 모든 기댈 곳이 사라진 시연은 그날 오후 내내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주 조금 고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비참한 현실 도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철이는 매일 저녁 녹초가 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은행과 부동산을 오가며 돈을 빌리고 집을 알아보러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은행은 없었고 보증금 한 푼 없는 그들에게 방을 내줄 집주인도 없었을 겁니다. 하루는 성철이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주저앉아 구두도 벗지 않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다 망쳤어. 시연이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청승 떨고 앉아있네. 술 마실 돈은 있었나 보지. 그 돈으로 우준이 과자나 하나 더 사오겠다. 시끄러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뭐? 나 때문이라고? 야, 김성철.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들은 현관에서 아이가 자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뒹굴며 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 방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중산층 부부의 종말은 그렇게 처참하고 비루했습니다. 내용 증명에서 명시한 퇴거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며느님에 대한 사건, 검찰에서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벌금 액수는 크지 않겠지만 유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엄연히 나라에서 그녀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겼다. 제가 이긴 겁니다. 제게 씌워졌던 도둑년 노망난 늙은이라는 오명을 벗고 제 주장의 정당성을 법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퇴거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 마침내 아들 내외가 이삿짐센터 트럭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겨우 구한 집은 이곳 김포에서도 가장 후미진 동네에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 반지하 방이라고 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시연이 사들였던 회색 소파와 흰색 수납장, 그리고 옷가지 몇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번쩍이던 살림살이들은 그들의 허영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실어 나르는 동안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가만히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손주 우준이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엄마, 우리 어디가? 이사 가는 거야? 라며 칭얼거렸습니다. 모든 짐이 실리고 트럭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철이와 시연, 우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겠지요. 성철이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잘 살아라 같은 위선적인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고생해라 같은 악담을 퍼부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자 관계는 이미 한 달 전에 끝났으니까요. 성철이가 제게 다가와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시연은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평생을 두고 갚아주겠다는 듯한 원망과 저주가 담긴 눈빛을 한번 쏘아붙이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그 세 식구가 낡은 빌라를 떠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준이가 뒤를 돌아보며 제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차마 손을 흔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 시야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안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간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 신경을 올가매던 소음과 불쾌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이 믿을 수 없는 평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해방. 그래요, 이것은 분명 해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지난 한 달간 쌓였던 모든 탁하고 불결한 기운들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병마를 이겨내고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쐬는 환자처럼 저는 가슴 깊이 그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제 공간을 더럽혔던 침입자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가장 먼저 시연이 사들였던 그 뻔뻔한 회색 소파를 베란다로 끌어냈습니다. 혼자서는 무거웠지만 왠지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신청해서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 소파가 사라진 거실은 훨씬 더 넓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작은 방에 처박혀 있던 제 낡은 자개장을 다시 거실의 제자리로 옮겨왔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마른 걸레로 닦아주니 은은한 나전 칠기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제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그동안 고생 많았소, 여보하고 말해주는 듯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에 남은 시연의 흔적들을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그녀가 쓰던 밥그릇과 수저, 그녀가 사다 놓은 유치한 디자인의 쿠션, 욕실에 놓인 그녀의 칫솔과 샴푸까지. 그 모든 것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해가 진 뒤에 동네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봉투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로당에서 친하게 지내는 박씨 할멈과 이씨 할멈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미자야, 이게 얼마 만에 내 집에 와보는 거냐? 그동안 며느리가 못 오게 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 그러게 말이다. 그나저나 애들은 어찌 된 게야? 집이 텅 비었네. 저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혔던 이야기까지 나오자 할멈들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며느리를 향해 쌍욕을 퍼부으며 분노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천하의 몹쓸 년. 사람 좋은 우리 미자를. 잘했다 미자야. 아주 잘했어. 그런 년은 진작에 내쫓았어야지. 내가 보살이다 보살이야.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욕하고 함께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맛있게 비워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낡은 턴테이블과 LP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연 때문에 강제로 멈춰야 했던 남편이 좋아하던 그 노래를 다시 틀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낡은 멜로디가 그날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몸을 살짝 흔들며 춤이라는 것을 춰보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간 집에서 맞이한 첫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흰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면 저는 따뜻한 방 안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예전에 읽었던 낡은 소설책을 다시 꺼내 읽곤 했습니다. 집이 너무 고요해서 가끔은 외롭지 않으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옥 같은 소음 속에서 사느니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외로운 편이 천만 번은 더 나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저에게 주어진 상이었고 제가 제 손으로 쟁취해낸 전리품이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힘이 없었고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에 저는 그들의 힘겨운 삶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시연이가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는데 허리를 다쳐서 아프다. 반지하 방에 곰팡이가 슬어 우준이가 캑캑거린다. 그리고 보고 싶다. 어느 추운 겨울밤 또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이 역력했어요. 엄마, 나 성철이야. 잘 지내? 그래. 무슨 일이냐?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아니야. 시연이는 매일 나만 보면 바가지를 긁고 돈은 벌어도 버는 족족 월세랑 병원비로 다 나가고.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 우리 다시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시연이도 걔도 지금은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엄마 발이라도 할그라면 할글 거야 아마. 그의 구차한 변명과 애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그의 말이 던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따뜻하고 안락했던 제 집, 제가 대주던 생활비가 그리울 뿐이었습니다. 성철아. 응, 엄마. 술 마셨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거라. 다시는 그런 소리 할 거면 전화하지 말고. 엄마. 저는 그의 절규를 뒤로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썩은 상처를 동정심으로 덮어두면 결국 온몸으로 독이 퍼져 모두가 함께 죽는다는 것을요. 저는 저 자신을 그리고 제 평화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에 유일하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손주 우준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약속처럼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준이 좀 바꿔달라는 제 말에 아들은 군말 없이 아이를 바꿔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우준이 밥은 잘 먹고 유치원은 잘 다니고. 응,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할머니 그려서 상 받았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추워. 그래서 나 양말 2개 신고자. 엄마가 보일러 많이 틀면 안 된대.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워. 시끄러워. 할머니 집은 조용해서 좋았는데. 그럴 때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을 다시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건 아이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아이를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우준이의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에 조용히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들 내외를 위한 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유일한 혈육인 손주가 적어도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가고 제 빌라 앞마당 목련나무에 희고 탐스러운 꽃이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저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합창단에 등록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제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소프라노 파트 하시면 딱이겠네. 지휘를 맡은 젊은 선생님의 칭찬에 저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합창단에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버려진 듯 외롭게 살던 사람들.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복지관 식당에서 5,000원짜리 백반을 함께 사 먹으며 수다를 떠는 시간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저는 낡은 책갈피 사이에 고이 끼워둔 돈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세탁기에서 건져 올렸던 물에 젖어 너덜너덜하고 바래졌던 바로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만히 들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혹은 발견했더라도 두려운 마음에 아들에게 곧바로 돌려주었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를 구한 것은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던 제 자신의 용기였다는 것을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써도 괜찮다고 허락했던 그 작은 마음. 며느리의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에 아니오라고 맞서기로 결심했던 그 위대한 용기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창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날, 저는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 때도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나가라고 말하던 밤에는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두려움의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떨리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 저를 이 평화로운 해방의 땅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한 김미자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내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마십니다. 합창단에 가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오후에는 햇살을 받으며 친구와 나눌 목도리를 뜹니다. 주말에는 박씨 할멈, 이씨 할멈과 함께 화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웃고 떠듭니다. 제가 직접 담근 매실주를 나눠 마시며 서로의 구분 등을 두드려주기도 합니다. 제 삶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자유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평화가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저는 곱게 펴진 10,000원짜리를 다시 책갈피 사이에 끼워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날들을 증명하는 훈장이니까요. 창밖을 보니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아끼는 턴테이블에 남편이 좋아하던 옛 노래 LP판을 올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정겨운 멜로디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제 삶을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